여러분은 환율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죠? 1200원에서 1470원까지. 뭐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금리도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미국 금리 때문이잖아. 외부 요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15%, 유로화는 14%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원화는 22%나 폭락했어요. 유독 우리만 심한 겁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엄청난 속도로 돈을 풀고 있는데도 오히려 금리는 2.58%에서 3.41%로 급등했습니다. 돈을 퍼붓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체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튼튼해 보이는 집인데 기둥이 슬금슬금 부식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41개월 동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평균 2%포인트나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대 최장 기록이에요. 과거에는 금리 역전이 일어나도 20개월 정도면 끝났는데 이번에는 2배 이상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 투자하면 연 2.5%를 받는데 미국에 투자하면 4.5%를 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게 환율과 금리를 끌어올리는 외부 압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외부 압력은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모든 나라가 달러 유출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2년까지만 해도 한국도 이 압력을 그럭저럭 버텨냈어요.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좀 올라가긴 했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더니 1470원까지 치솟았어요. 불과 3년 사이에 원화 가치가 22% 폭락한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58%에서 3.41%로 0.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한미 금리 차는 2021년부터 쭉 있었는데 왜 2023년부터 한국의 상황이 유독 심해진 걸까요? 실제 환율 변동을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15%, 유로화는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원화는 22% 폭락했어요. 유독 심한 겁니다. 분명히 한국에만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외부 압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내부 문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통화량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고작 3%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무려 20%나 늘었습니다. 미국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낸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100만 원을 103만 원으로 만들 때 우리는 1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는 거예요. 과거 19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매년 7%에서 10%씩 성장하는 고성장 국가였습니다. 그때는 돈을 많이 찍어도 괜찮았어요. 경제가 빠르게 커지니까 돈도 그만큼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성장률은 2%대예요. 미국이 2.5%에서 3% 성장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낮습니다. 성장은 느린데 돈만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RP 매입이라는 방식이에요. RP 매입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한테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그래 1조 원 빌려줄게 대신 7일 후에 갚아야 해. 담보로 네가 가진 채권 맡겨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RP 매입의 원래 의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돈을 빌려주고 곧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여기서 꼼수를 쓴 겁니다. 7일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 갚을 돈 없지? 괜찮아, 내가 다시 7일 연장해 줄게. 이렇게 계속 만기를 연장해 준 거예요. 7일 되면 연장, 또 7일 되면 연장, 끝없이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돈을 푼 겁니다. 이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RP 매입은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빨리 회수하는 게 원칙인데 계속 연장해주면 그냥 돈을 퍼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몰래 돈을 푼다는 뜻이죠. 숫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1분기에 0.5조 원이었던 RP 잔액이 2분기에 2조 원, 3분기에 4.5조 원, 4분기에는 6.5조 원으로 폭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RP 잔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12월에는 아예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풀었습니다. 단순 매입이라는 건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사고 그 대가로 돈을 시중에 푸는 거예요. 완전히 돈을 풀어버린 거죠. 여기서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작은 돈이 큰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처음에 1조 원을 시중은행에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은행은 이 돈을 기업이나 개인한테 대출해줍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도 또 대출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그래서 처음에 1조 원을 풀면 최종적으로는 10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국의 통화승수는 평균적으로 1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RP 매입 6.5조 원과 국고채 매입 1.5조 원을 합치면 8조 원인데 통화승수를 곱하면 잠재적으로 112조 원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승수를 10으로 낮춰도 80조 원이에요. 물론 실제 효과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8조 원을 풀어서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엄청난 돈을 퍼부었을까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158조 원 규모의 PF 부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내부 시한폭탄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폭탄이죠. PF 대출이 뭐냐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원래 이 돈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해서 갚아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팔려요. 그러면 시행사는 돈을 못 갚게 되고 은행은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PF 부실 관리를 시작한 2022년 말 PF 대출 잔액은 15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익스포저, 쉽게 말해서 PF 관련해서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모든 리스크를 합치면 231조 원이었어요. 엄청난 규모죠. 이게 터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 조금씩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 잔액은 118조 9천억 원, 익스포저는 186조 6천억 원까지 줄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3년 동안 PF 대출 40조, 익스포저 44조를 줄였으니까요. 정부도 질서 있는 연착륙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2조 7천억 원을 정리했다고 자랑하죠. 하지만 이 숫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2조 7천억 원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실제로 경공매나 상각으로 청산한 건 8조 7천억 원입니다. 나머지 4조 원은 재구조화예요. 재구조화가 뭐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를 연장해 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뒤로 미룬 거죠. 정리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리하는 속도보다 새로 생기는 부실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말에 유의부실 우려 등급 자산이 19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25년 3월 말에는 21조 9천억 원으로 늘었어요. 3개월 만에 2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D등급 부실 우려 자산은 13조 5천억 원에서 14조 6천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부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경공매 상황도 심각합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PF 사업장 236개 중에서 경공매 일정조차 잡지 못한 곳이 117개입니다. 딱 절반이에요. 사업장 2개 중 하나는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서울 논현동 펜디 부지, 이태원역 초역세권 땅도 몇 달째 유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팔릴까요? 대부분이 지방에 있고 인허가도 안 나고 착공도 안 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브릿지론 단계,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아파트는 짓지도 못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에요. 지방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럼 정부와 금융권은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제2금융권이 취급한 브릿지론의 70%, 본 PF의 50%가 만기 연장 중이에요. 원래 2024년에 갚아야 할 돈을 2025년으로 미루고 2025년에 갚아야 할 돈을 2026년으로 미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버그린 효과입니다. 나무가 항상 푸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금융권이 아예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파킹 거래라는 게 있어요. 대주단이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부실 PF 대출을 그 펀드에 떠넘기는 겁니다. 경공매로 손실이 확정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드니까 그걸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가짜 본 PF라는 것도 있습니다. 완공이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도 본 PF로 전환해서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2022년에 이미 유동성을 공급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RP 매입이 늘어날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응급처치만 했지 수술은 안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한국은행이 돈을 푼 건 부도 사태만 막은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때 수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내놓고 금융기관이 손실을 확정하고 깨끗이 털어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건설사 부도가 나고 금융사가 손실을 보고 실업자가 생기지만 그게 정상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정치적 부담 때문이에요. 구조조정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오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만기 연장입니다. 일단 오늘만 넘기자는 생각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3년 동안 시행사들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수천억 원씩 갚았어요. 이자를 갚으려고 또 대출받고 만기 연장하니까 회사 자금은 완전히 바닥나고 빚은 더 불어나는 악순환입니다. 좀비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금융권은 매 분기마다 또 돈 필요해요 라고 한국은행에 손을 벌립니다. 현재 브릿지론 70%, 본 PF 50%가 연장 중이에요. 매 분기마다 수조 원씩 만기가 도래하는데 시행사들은 갚을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금융권이 한국은행에 긴급 수혈을 요청하고 한국은행은 편법 RP로 계속 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RP 잔액이 1분기 0.5조에서 4분기 6.5조까지 계단식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금융권의 현실입니다. 증권사 저축은행은 중앙은행처럼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없어요.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려면 외부에서 계속 자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 돈을 회수하는 순간 연쇄 부도가 날 수 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연장해 주는 겁니다. PF가 정리되지 않으니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도 끝나지 않는 거죠. 이게 RP 매입과 PF 부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시장에 계속 쌓이면서 통화량이 20%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줬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한시적 완화인데 2025년 6월에 끝날 예정이었다가 12월로 연장됐고 또 2026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규제를 계속 완화해준다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연체율을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소폭 하락했어요. 정부는 이걸 근거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을 따로 보면 얘기가 달라요. 증권사 연체율은 13.73%, 저축은행은 6.94%입니다. 10개 빌려주면 1개 이상은 제때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좀비 PF들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건설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착공 건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둘째, 건설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가 3년 전보다 30%에서 40% 올랐습니다. 셋째,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PF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완공되고 분양돼서 대출을 상환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만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고 이 부실은 한국 경제의 큰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RP 매입이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PF 만기 연장이 반복되고 규제 완화가 계속 연장되는 걸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한국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정부는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바로 정부가
PF 부실을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걸 시장이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금리 급등이고 둘째는 환율 폭발입니다. 먼저 금리부터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국채금리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10년짜리 빚을 낼 때 투자자들한테 약속하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0년물 국채금리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예요. 시장이 이 금리를 보고 한국의 장기적인 전망을 판단하는 거죠. 금리가 낮다는 건 한국 정부 안전하네, 적은 이자로도 돈 빌려줄게라는 뜻이고, 금리가 높다는 건 위험해 보이는데 더 많은 이자 줘야 돈 빌려주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가 두 가지 이유로 오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유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이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나쁜 이유예요. 정부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못 갚을 것 같다, 재정이 불안정하다, 이 나라 위험하다는 신호로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거 위험한데? 더 높은 이자 아니면 안 사라고 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치솟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 상황은 뭘까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 걸까요? 아니면 위험해서 오른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위험 신호예요. 그럼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금리가 오르는 걸까요? 일단 기본 원리부터 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사과를 팔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엄청 많이 생기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단기금리는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장기금리는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58%에서 3.41%로 0.8%포인트나 뛰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이렇게 미친 듯이 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1년 후에는 물가가 엄청 오르겠네. 그러면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이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채권을 사서 3%의 이자를 받는다 해도 1년 후에 물가가 5% 오르면 나는 실질적으로 손해잖아. 그럼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해.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둘째, PF 부실에 대한 외국인 불신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건 뭔가 숨겨진 부실이 있기 때문 아니야? 158조 PF 부실이 진짜로는 더 클 수도 있잖아. 금융위기라도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한국 채권을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채권 시장의 원리거든요.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한국은 위험해라는 프리미엄이 금리에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 압력인 한미 금리 차가 결합됩니다. 한미 금리 차가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내부 요인, PF 부실과 신뢰 붕괴가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고 외부 요인인 한미 금리 차가 금리 하락을 막으면서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고채 단순 매입까지 시작했습니다. 장기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사주면서 금리를 눌러보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체 국채의 약 2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매수자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보험료가 수조 원인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채권을 안 사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 비율이 23.6%인데 이게 연말까지 맞춰야 하는 목표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목표를 다 채웠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더 이상 우리나라 채권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26년 초가 되면 새로 보험료가 들어오니까 좀 여유가 생기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이게 심각하냐면 지금까지 한국 채권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게 바로 국민연금이었거든요.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민연금이 없으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도망가고 있고 국내 은행들도 PF 부실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매달 몇 조 원씩 채권을 사주니까 금리가 폭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까지 국민연금이 더 이상 못 산다? 그럼 누가 한국국채를 사줄 건가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파제마저 한계에 도달한 거죠. 이제 환율을 봅시다. 환율 상승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했습니다. 기본 상승과 폭발적 상승이에요. 기본 상승은 한미금리 차라는 외부 압력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보다 미국이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구조적인 압력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환율이 1200원에서 1370원까지 22%나 폭등한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폭발적 상승은 PF 부실에 대한 불신과 통화량 급증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미국보다 7배 빠르게 풀었어요. 그러면 원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158조 PF 부실이 있고 정부는 이걸 돈으로만 덮으려 하네. 위험해 라고 판단하면서 자본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환율이 폭발적으로 치솟. 더 큰 문제는 한국이 환율을 방어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4,280억 달러라고 발표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와 금 그리고 각종 외화 자산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 많아 보이죠? 4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4,280억 달러를 전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뜯어봅시다. 외환보유고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째, 현금성 자산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고 대략 2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둘째, 미국 국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여기 묶여 있어요. 미국 국채는 안전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미국 국채를 급매로 팔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진짜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빠르게 도망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폭등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는 사실상 만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셋째, IMF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IMF에 예치해둔 돈인데 국가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못 건드리는 거죠. 넷째, 통화 스와프입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위기 때 서로 돈 빌려주기로 약속한 건데 이것도 진짜 비상사태에만 발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4,280억 달러 중에서 실제로 한국은행이 오늘 당장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돈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인 280억 달러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그걸 쓰는 순간 시장의 공포를 확산시키므로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28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환율 방어에 하루에 5억 달러씩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80억 달러는 56일치밖에 안 돼요. 두 달도 못 버티는 거죠.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500억 달러 정도를 환율 방어에 썼습니다. 한때 4,700억에서 4,800억 달러까지 갔던 외환보유고가 지금 4,280억으로 줄어든 게 그 증거예요. 게다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심리적 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숫자 앞자리가 4에서 3으로 바뀌는 순간 한국 경제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숫자의 앞자리를 엄청 신경 씁니다. 3,900억 달러로 떨어지는 순간 한국 외환보유고 3천억대로 추락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언론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황이 시작되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한국이 내년부터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매년 자연스럽게 쌓이는 게 2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미국에 다 투자하면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추가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반면 수출 대기업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금리가 2.5%인데 미국에서는 4.5%니까 달러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계속 달러를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세우는데 2025년 목표 비중을 보면 해외 투자가 약 58.6%입니다. 해외 주식 35.9%, 해외 채권 8%, 대체 투자 14.7%를 합친 거예요. 국내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환율이 1,200원이든 1,470원이든 상관없어요. 목표 비중을 유지하려면 계속 달러를 사야 합니다. 환율이 비싸도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 공급은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데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환율 상승 압력입니다. 그렇다면 환율과 금리 상승에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외부 압력인 한미 금리 차는 약 70%입니다. 역할은 근본 원인이에요. 환율의 구조적 상승 압력을 제공하고 금리 하락을 제한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큰 배경이죠. 내부 폭탄인 PF 부실과 신뢰 붕괴는 약 30%입니다. 역할은 증폭 및 기폭제예요. 환율의 폭발적 상승을 만든 결정타이고 금리 급등의 직접 원인입니다. 시스템 위험을 드러내며 변동성을 급증시키는 거죠. 한미 금리 차만으로는 1,300원대까지만 올랐을 텐데 PF 부실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면서 1,470원까지 폭발한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압력만으로는 금리가 유지됐을 텐데 돈풀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0.8%포인트 급등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정치인들은 2022년에 부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부실 PF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행사들이 줄줄이 망하고 건설업체들도 연쇄 부도가 나고 은행들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실업자가 급증하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2022년은 어떤 시기였나요?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에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일단 오늘만 넘기자. 돈 풀어서 버티자. 언젠가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임기 동안 금융위기가 터지는 걸 절대 막고 싶었을 겁니다. 총재로서 이름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돈풀기였다. 순천주공 재건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고 덕분에 2022년, 2023년에는 위기가 터지지 않았죠. 강남 집값도 올랐고 주가도 괜찮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부실은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4년 동안 시행사들은 이자만 수천억 원씩 갚으면서 회사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2022년에 정리했으면 땅을 팔아서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4년을 끌면서 이제는 공사를 시작할 돈도 없고 땅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 정책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에요. 12조 원을 투입해서 국민들한테 쿠폰을 나눠주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몇 달은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 지표가 좀 나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부실 PF 118조 9천억 원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12조 원으로 단기 소비를 진작시켜봤자 건설 경기 둔화, 건설비 급등, 수요 감소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쿠폰 받아서 치킨 한두 번 더 시켜 먹는다고 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환율도 1,470원입니다. 1,500원이 심리적 방어선인데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면 원화가 시장에 넘쳐나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더 풀고 싶어도 환율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단기 소비 진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한 R&D, 첨단 기술, 인프라,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10년 후 한국 경제의 체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단기 정책의 비중이 높습니다. 당장의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물론 현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2025년에 출범한 첫 해 정부잖아요. 집권하자마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설업계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국민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되죠. 게다가 이건 전 정부가 넘겨준 시한폭탄이에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문제를 방치하고 돈으로 덮어놓은 결과물을 현 정부가 떠안은 겁니다. 첫 해 정부가 과거의 부실을 전부 떠안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일단 소비 쿠폰이나 나눠주고 부실 정리는 천천히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도 2025년 이재명 정부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번 분기만 넘기자. 올해만 넘기자.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국기업평가 황보창 연구위원의 말을 빌리면 2년에서 3년 뒤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PF 위기가 2027년 이후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 PF 118조 9천억 원, 이 한국 경제의 큰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7년에 재폭발할 가능성도 있는 이 시한폭탄을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 없이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런 부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 강화하고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하고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부실이 쌓이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별히 제도를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즉시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고는 280억 달러밖에 없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한미 금리차 2%포인트라는 외부 압력이 41개월째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쓰려면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R&D, 첨단 기술, 인프라, 인재 양성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에 선제적으로 배분해야 한국 경제의 근본 체력이 강해집니다. 한정된 재정을 단기, 정치적 성과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이 선택이 10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타이밍도 있습니다. 환율 하락 시 달러로 환전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외부 압력인 한미 금리 차가 해소되지 않았고 내부 폭탄인 PF 부실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출 대기업들은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니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은 줄어들고 반면 국민연금은 계속 달러를 사야 하니 수요는 늘어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데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금리와 환율의 위험 신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2.58%에서 3.41%로 뛴 건 위험의 예고편이에요. 시장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속삭이면 단계입니다. 진짜 위험은 환율 방어선이 무너질 때 올 겁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고 280억 달러가 고갈되거나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을 총동원해서 겉으로 상처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다친 곳에 두꺼운 연고를 발라서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연고를 떼어내면 골마 터진 상처가 드러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외부 압력인 한미 금리차가 배경을 만들었고 내부 폭탄인 PF 부실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문제를 계속 미뤘는데 그 대가로 원화 가치 폭락과 금리 급등이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 거죠. 2022년에 진작 구조조정을 했다면 1년의 고통으로 끝났을 텐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는 2년에서 3년의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고비입니다. 연말까지는 금리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26년 초에 국민연금이 다시 채권을 매수할 여력이 생기면 금리가 잠깐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몇 달 버티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환율, 금리, 주가가 전부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이 이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때가 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환율 방어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달러 자산 분산, 금 투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도시 PF 문제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년에서 3년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